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초중고교는 9시 등교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사회구조에 충실하느냐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고민이 무색해집니다. 지금 대학은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돈이 되는 학과는 살리고 돈이 안 되는 학과는 줄이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고 또 돈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 학과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충실한 대학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도 졸업생의 취업 여부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충원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 대학들을 평가하는 교육정책의 방향도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년은 고사하고 사회구조를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으니 정치권만 나무랄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 달이 시작이 됐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요. 뉴스도 이게 좀 새로운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이거 뭐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자, 요새 뭐 카피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카피하면 얼마든지 뽑겠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많은 미디어가 개점 휴업 이렇게 어제 썼는데요. 뭐 똑같으면 안 되니까 저는 낭만적으로 가을 방학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제 개학식을 했는데요. 여전히 방학입니다.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 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엄청난 재능인데 이게 머리를 점점 쥐어짜야 돼요. 국회 얘기죠, 국회 얘기. 맞습니다. 뭐 국회야뭐 하루 이틀 논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제 오후 2시에 개회식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학식만 하고 집에 가자니 국민들 눈총이 무서웠겠죠. 사진 찍기용 악수도 나누고 본회의로 모여서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근데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뭐가 좀 마음에 걸리냐면 여야 의원끼리 교류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뉴스에서. 맞습니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공적인 차원에서의 상대를 사적인 차원에서 미워하거나 적으로 만들면 어떠한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에는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물밑으로 술도 많이 드시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지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게 표면이나 이면이나 기류가 비슷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어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했습니다. 근데 개회식 끝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성산됐습니다. 이 명목은 뭐였냐면 철도비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보고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체포동의안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였고요. 이 정기국회 회의 결정의 건 통과됐다. 언론도 기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전혀 별게 아니라 100일 이내에 정기국회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 국회는 뭐 12월 9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일정 보고한 게 끝이고요. 예. 그 외에는 이 취임이 없어서 업무만 보던 박형준 전 이 국회 사무총장이죠. 이 지난번에 신율 교수님 아이스버킷 지목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분 어제 선출안이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와, 한 달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네, 또 그분 외에도 지난 730 재보선으로 이미 당선증을 받았기 때문에 재보선은 바로 의원인데 이분들 이제 명목적으로는 이 취임 선서 없었거든요. 그 15명의 의원들이 뒤늦은 취임 선서를 했는데 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네. 네. 그거 말고 없어요? 이게 다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요. 오랜만에 여야가 모였는데 이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69일 만에 국회에서 여야가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그동안 못해서 이제 좀 시원섭섭하던 걸 어제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은 못하죠. 이제 몸싸움은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말로 싸우는데 재보선 당선자 중에 수원에서 들어간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19대 국회가 17대 18대 국회보다 영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소위 국회 식물화법 때문 아닌가 이런 비판에 쓴소리를 냈어요. 이 국회 식물화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빗댄 내용이죠. 야당 쪽에서 당장 너나 잘해라 이런 이제 항의가 쏟아졌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 광주 저 선거 때 시끌했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어깨의 짐을 잘 살피고 해결책을 입법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또 센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여당 측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야당 측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자,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야당에서는 국회에 계실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시느냐 하는 또 비아냥이 터져서 이 사항이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국정 관련 업무들이었습니다. 끝. 근데요, 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정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거나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서로 역지사지해가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옳고 그럼 딱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의 사고하면 갈등 조정 못하죠. 제가 깜짝 오늘 정말 마음이 짠해졌던 게 리틀 야구단 29년 만에 우승했잖아요. 그 감독에게 어제 우승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이 많아봐야 중1. 초등학생들 데리고 야구하는 감독도 소통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소통의 전범이자 전당이 바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인데 그럼요. 소통 없습니다. 그거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소통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유가족 3차 면담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났죠. 저희가 마찬가지죠. 1차, 2차 면담 이 분위기가 그때에 비해서는 험해졌고요. 3차 면담쯤 되니까 이제 뭔가 물꼬가 트일까 기대한 거에 비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새누리당이 미리 협상안 조정이나 양보 없다. 오직 설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 발언을 한 게 유가족들을 자극했고요. 유가족들은 시작 때부터 새누리당 측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여당이 오히려 전향적인 안을 내지 못한다면 진상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30분 만에 퇴장해버렸습니다. 다음 면담 예정돼 있지 않고요. 뭐 이완구 원내대표는 물론 이제 머쓱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기약이 없는 상태여서 국회도 교착, 이제 유가족과의 면담까지도 교착.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어제 뭐 유병헌 그 장례식 끝난 다음 날 1번 가방 나왔다. 이게 뉴스라면 뉴스인데 1번, 9번, 10번 나왔다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번호가 없다는데 미스테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서 검찰도 큰일이고요. 답답합니다. 저희가 유경근 대변인하고는 오늘 3부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들어봐야 한번 되겠습니다. 물어보고요. 자, 오늘 노래 어떤 겁니까? 이 카피 가을방학 이 같은 이름의 인디밴드가 있는데요. 노래들이 다 예뻐서 오늘 틀어드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은 임창정이 부르는 문을 여시오. 국회에 문을 좀 여시오. 이 노래 한번 들어주시죠. 문을 여시오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긴 열렸는데요. 그런데요, 도대체 여야 의원들 본회의장의 모습만 보이고 다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정말 문을 열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는 암담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국회의장도 직권 상정이 아닌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오늘 여야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야당은 인터뷰가 오늘 곤란하다고 해서요, 여당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예, 요새 어떻게 좀 한가하세요? 한가하진 않죠. 그렇죠. 본회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예. 저희 새누리당은 또 그 민생 현장 답사 계속하면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각 상임위별로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가 지금 제대로 열리질 못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입이 10개라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가 한 30년 넘게 정책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 정치를 너무 적과 동지로 보면은요, 이 사회적 균열 구조가 더 심해지는데, 지금 보면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 그게 걱정이에요. 예? 본인이 절대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3차 면담도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가족하고요, 새누리당하고. 어제는 조금 기대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 생각은 어떤 거죠? 네, 사실 1, 2차 협상이라기보다는 1, 2차 이제 가족 면담을 거치면서 좀 희망 섞인 기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라고 하는 그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네. 이것이 되풀이됐고, 우리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피해자가 또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상당히 좀 위헌 소지가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우리 형사사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그 법적 어떤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타협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양쪽의 입장이 완전 평행선을 달린 것이죠. 예.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은 이것은 예를 들면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만은 이런 그 수사권 기소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피해자가 어떤 치우친 사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계속 법 논리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여타 대형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그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그런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또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 또 양보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서 한번 본다면은 특검 임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센 양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2차 합의안까지 만들어내면서 특검 추천권, 네. 특검 추천권도 사실 상당히 이제 양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거의 양보를 다 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대로 우리가 추천하겠다, 요렇게 바꾸면은 유가족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얼핏 들으면은 사실 조금
내용적으로 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내용적으로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유가족과 야당이 뭐 10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이제 뭐 2명을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유가족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여당이 추천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추천 자체를 그 야당과 유가족이 한 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추천의 풀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특검법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에는 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차 합의한 때 이건 뭐 야당도 이제 동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명백하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추천의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한 다음에 그 2명에 대해서는 세월호와 또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동의를 하면은 그 2명을 우리가 이제 추천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하게 들립니다만은 이 법을 들여다 보면은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립성, 뭐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한 내용대로 만들어진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면으로 위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건데.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검찰에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인가요? 그 정도 이상이 기소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사실 꾸린다고 하면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가동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은 2중 3중에 저는 그 장치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진상조사위는 1년 반에서 2년이잖아요. 활동기간이. 그렇죠. 그리고 120명을 채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검은 이게 활동기간이 9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만날 것 같습니까? 유가족하고요? 글쎄요, 뭐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현장에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분위기 그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좀 이거 불신의 벽이 아직도 좀 높구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못하는 이게 참 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은 다시 삼자협의체 여야 유가족 이렇게 셋이 만나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신들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는 뭐 2자 협의가 됐든 3자 협의가 됐든 굉장히 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 입법,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일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당과 야당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협의체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묘안이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묘안이 필요한 이유가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정치가 스톱되고 정치가 스톱되니까 대한민국이 스톱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야당 내에서도 사실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것을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런 그 다른 여타 법안하고 또 패키지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워낙 중요한 법이고 또 야당 의원님들 그 말씀대로 이것이 민생 법안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다른 여타 민생 법안, 경기 활성화 법안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하고 또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한쪽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 쉬운 숙제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참 그래서 이게 참 막막해요. 답답하죠? 저도 예. 제가 봐도 뭐 여당이라 그래서 뭐 뚜렷한 해법을 지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참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은 많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예. 예. 우리 여당으로서도 책임감이 굉장히 크죠. 또 추석은 다가오는데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는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 그 국민들도 이해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긴 열리는 거죠? 예, 내일은 그 야당에서도 그 또 송강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거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내일은 그러니까 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하는 거죠? 지금 그 야당에서는 일단 그 거의 뭐 원포인트 국회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다음에 네.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그 처리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 운영하는 데서나 아니면 유가족과의 협의 과정에서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께서도 그 여당답게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희도 당연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진상규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진상규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것이고,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사실 거의 뭐 벼랑 끝까지 양보를 한 셈이죠. 왜냐하면 특검 추천위원권도 그 사전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2차 그 합의안 보면은 정말 1차에 비해서도 많이 양보를 한 셈인데 진상조사위의 기소권, 수사권 이것은 지금 야당도 사실 얼마 전부터는 이야기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예. 또 어제 그 대한변협의 그 변호사협회죠. 변협의 이제 전직 그 회장님들도 현 대한변협 그 집행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치우친 법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서한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상조사위는 수사권, 기소권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한쪽에 치우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실 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이완구 대표도 얘기를 좀 했는데 간도 쓸개도 뭐 다 지금 빼놓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이 엄청 깊어진 건데요. 예.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뭐 특검 추천권이 됐든 뭐가 됐든 여당과 야당이 또 만나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답은 찾아야 되겠죠. 지금 여야 간에 만나는 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박영선 대표도 그렇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렇고 만나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원론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는 그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저는 아주 뭐 100%, 200%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요. 사실 우리 같이 방송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해야 되거든요. 진척이 없이 예.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주 고역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려움에 빠진 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이 모두 좀 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LA 다저스에 네. 14승을 드디어 거뒀네요. 예? 네. 예. 부상 속에서 아주 잘 쉬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이 어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지 18일 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NBA 거전에 선발 등판을 했어요. 네. 7이닝 동안 24명 타자를 상대하면서 안타 4개 내주고 삼진은 7개, 4사구는 전혀 없고 1실점을 호투를 했죠. 팀이 7대1로 승리를 하면서 류현진이 14승째를 거뒀습니다. 1회 2루타 맞으면서 1실점했지만은 그 후에 2회부터 7회까지는 3반 안타로 잘 막으면서 14승째를 거뒀고요. 14승 6패입니다. 지난 시즌에 류현진이 14승 8패를 거뒀었죠. 30경기에 나서서 14승을 지난해는 거뒀는데 올해는 24경기에서 똑같은 승수인 14승을 마크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투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제는 LA 다저스가 2연패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었는데요. 그 연패를 또 끊는 귀한 승리도 됐습니다. 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류현진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건데 류현진이 경기 끝나고 하는 얘기가 경기 초반에는 부상 재발을 낼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이후에는 많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금도 통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이 18일 동안 잘 쉬고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요. LA 다저스에 큰 힘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거 빨리 회복이 돼서 다행이에요. 예. 네. 그리고 김인경이 아쉽게 LPGA 투어 우승을 놓쳤다고 그러네요. 네. 포트랜드 클래식에서 김인경이 4라운드까지 14언더파를 치고요. 미국의 언스트란 선수하고 동타가 됐는데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장전에서 김인경이 연장 1차전에서 보기, 그리고 언스트가 파 이렇게 지키면서 김인경이 준우승을 머물고 말았는데요.
김민경이 2010년도에 한번 LPGA에서 우승을 하고 4년 만에 우승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놓쳤고, 물론 연장전 패배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3라운드 부진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합계 10언더파 단독 선두를 질주했는데 3라운드 들어서 퍼트가 문제가 생기면서 두 타를 잃었고요. 그게 결국 최종의 연장전까지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민경이 2012년 메이저 대회인 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18번 홀에서 30cm짜리 우승 퍼트를 놓치고 그때도 연장으로 가서 패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김민경이 하는 얘기가 경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나는 비가 내리는 줄 알고 와이퍼를 계속 작동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LPGA에서 우승 4승째에 도전했는데 그게 역시 3라운드에서 퍼트가 계속 실수하면서 부진했던 게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고요. 김민경이 지금 짧은 퍼트 계속 놓치고 있고 연장전에서 5번을 쳐서 5번 모두 패했습니다. 예. 큰 경기, 고비에 약하다는 그런 징크스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우리 축구 대표팀은 말이에요. 네.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한 모양이에요. 네. 이광종 감독인가요? 지금 네, 맞죠? 예, 예, 예. 네.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축구는 개막 전에 이미 예선전을 치릅니다. 개막이 9월 19일인데 우리 대표팀은 14일 날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그거에 다 국내 규정상 첫 경기 2주 전에 소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어제가 1일이니까 어제 선수들이 소집이 됐죠. 예. 뭐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브라질 월드컵에 크게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한국 축구가 침체됐다. 네, 한국 축구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김시록 선수도 이제 다른 선수는 대부분 캐주얼 복장으로 왔는데요. 김시록 선수는 양복 복장으로 들어오면서 후배한테 본이 되고 싶다.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겠다. 그럼 금메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전남 드래곤즈 공격수 이정호도 한국 축구가 위기와 침체에 빠졌는데 이번 대표팀을 준비를 잘해서 한국 축구가 살아있음을 다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오는 14일 말레이시아하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2년이었었죠. 10살의 나이에 고졸 검정고시를 최연소로 통과해서 화제가 됐던 유승원 군이요. 당시 영재소년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는데 만 12세 이하에게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못 치도록 막은 것은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군의 검정고시 합격이 모두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유군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유승원 군의 어머니 육성희 씨 지금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유승원 군이 그 중학교, 그러니까 졸업 검정고시죠? 그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중입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군요. 네. 그때 당시가 9살이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 9살에 시험을 봤습니다. 중입검정고시를 치를 당시는 9살이었다. 그죠? 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응시할 자격이 안 되는데 시험을 쳤다. 그래서 시험이 붙어도 이건 무효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요. 예. 중입검정고시가 처음에 이제 연령 제한을 하게 된 거는 1975년 예.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교육법에는 이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만 6세가 된 2기 이후에 최초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잇따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무교육 기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입검정고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법률에 따른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의무교육 연령을 규정한 교육법은 이미 1997년에 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이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만 12세를 의무교육 연령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진 셈이죠. 예. 그런데도 이제 시도교육청은 이제 40년 전에 제정된 시도규칙의 연령 제한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초중등 교육법으로 보면 응시 자격이 되지만 시도교육 규칙에서는 응시 자격이 없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신 거다. 근데 사실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6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왜 7년이냐? 차별하지 마라. 이게 주장의 핵심이셨죠, 일단은? 네. 예. 대학생은 이제 만 6세 입학을 하면요. 6, 7, 8, 9, 10, 11세에 졸업을 하고요. 예. 12세에 중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예. 검정고시생은 만 12세에 중입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만 13세에 중학교를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학생보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아이들보다 1년 늦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이제 후배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원이 같은 경우는 만 5세에 이제 조기 입학을 한 경우니까 예. 이제 그렇게 검정고시를 보면 2년이나 늦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1차, 2차 소송 판결은 다르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우리 유승원 군이 5살에 입학을 했다 그랬죠. 그죠? 예, 만 5세, 네. 만 5세. 그럼 만 9세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2012년에. 네. 그죠? 근데 뭐 1년만 더 다니면 되는 건데 왜 검정고시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맞벌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외갓집이 있는 시골 6학급, 전교생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이제 엄마 곁으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이제 맞벌이의 고충이 모두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날은 애가 학교가 끝났는데 찾아도 아이가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되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친구 집에서 게임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알면 아이가 이제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뭐 가족 비밀도 아닌데. 또 어느 날 이제 또 가방을 어디에다 두고 왔는지 그냥 빈손으로 집에 오는 거예요. 가방 어디다 두고 왔니? 그러면 이제 참 이러면서 뭐 그런 일도 빈번하게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이제 다시 시골 할머니 곁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학교를 다닐 사정이 안 돼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공부는 뭐 학원 다녀서 했어요? 뭐 따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요. 이제 모르는 건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도서관도 뭐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부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유승원 군이 그 영재 교육 때문에 일부러 검정고시를 응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 이렇게 오해 이거 사실 뭐 아니 영재 교육을 위해서도 검정고시는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억울하신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 그냥 시작은 이제 승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로 산으로 뛰어노르라고 별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쓰기도 20점도 받아오고 40점도 받아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이제 외할머니 친정 어머니죠. 예. 봐주시는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수학 숙제를 봐주다 보니까 요즘 1학년이 왜 이렇게 어렵냐. 나 너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 걱정되니까. 예. 진짜 너 공부시키려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랬던 아이를 영재였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냥 애가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예. 중위검정고시 나이 제한은 정당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재판부는 이 규정이 없어지면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로서? 교육기본법 학습권에 보시면 이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선택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자인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예.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 몇 %냐, 인서울, 이런 식으로 교육의 목표를 갖고 가다 보면 이제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많은 아이들은 상실감도 갖게 될 테고요. 이거를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냥 불합리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는 학업의 부담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이런 거를 부담 없이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예. 그런 경쟁이 안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이런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그렇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위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는 연령 제한 때문에 그 학교 다니는 재학생에 비해서 1년 늦게 중학교에 들어가야만 하니까 사실 예민한 시기잖아요. 중학교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보다 후배로 중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승원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승원이는 아직 그렇게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다행히 아직은 특별히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가도 초등학교 8년 다닌 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내년에 간다고 해도. 내년에 간다고 해도. 그럼 8년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세간에는 영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아들 승원이는 그렇게 딱히 영재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또 승원이 본인도 알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영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저희 모자가 할 일은 그냥 다 한 것 같습니다. 승원이는 해오던 공부 계속 공부는 할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래야죠. 엄마로서 해줄 거는 여기까지고요. 알겠습니다. 대전시 교육감님이 좀 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중위검정고시 차별 피해자라는 소송을 냈던 육성희 씨였습니다.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